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아빠는 도망자였다. 어릴 적부터 나는 그렇게 믿었다. 초등학교만 6번 옮겼다. 이사 트럭이 올 때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어른 일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질문은 끝났다. 나는 친구도 추억도 만들지 않았다. 어차피 곧 떠날 거니까. 아버지가 떠난 뒤 낡은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그 안엔 내 이름이 적힌 보증서가 있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기억 속 집은 늘 임시였다. 벽지 냄새가 익숙해질 무렵 다시 이사를 갔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6번 이사했다. 매번 새 동네였고 매번 새 학교였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아버지와 나 단둘이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성실했다. 술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늘 떠났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묻지 마라. 그 눈빛이 전부였다. 상자를 꺼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이번엔 얼마나 오래 살까? 대부분 1년을 넘기지 못했다. 벽에 붙인 달력도 창문에 걸어둔 커튼도 모두 임시였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곧 떠날 거니까. 생일 파티 초대도 거절했다. 어차피 다음 학기엔 없을 거니까.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짐을 쌌다. 나도 질문을 멈췄다.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도 나는 몰랐다. 초인종 소리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초인종이 울리면 먼저 현관문 구멍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나도 따라 숨을 죽였다. 가끔은 문을 열지 않았다. 집에 없는 것처럼 조용히 해라. 나는 숨소리까지 참았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 맞죠? 계시는 거 알아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초인종이 길게 울렸다. 아버지는 내 방으로 들어와 불을 껐다. 자는 척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빚 갚으세요. 연락도 안 되고. 빚. 그때 처음 들은 단어였다. 아버지가 돈을 빌렸구나. 갚지 않았구나. 그래서 도망 다니는구나. 나는 이불 속에서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빌린 거야? 왜 갚지 않는 거야?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나는 학교에 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집은 또 곧 떠날 거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처음으로 물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TV를 보고 있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어른 일이다. 그게 전부였다. 전 어른 아니에요? 아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친구들은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 나는 핑계를 댔다. 집이 멀어서. 사실 부끄러웠다. 우리 집은 늘 낡았다. 보증금이 적은 집만 골랐고 가구도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 관리비도 밀리지 않았다. 그런데 왜 도망 다니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갔다. 이번엔 학교를 옮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직장을 바꿨다. 좀 더 먼 곳으로 출퇴근했다. 나는 물었다. 이번엔 이사 안 가요? 고등학교는 옮기기 힘들잖니.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럼 초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는요? 하지만 묻지 않았다. 어차피 대답하지 않을 거니까. 졸업할 때까지 버텼다. 그리고 대학은 집에서 멀리 갔다.
기숙사에 들어갔다. 방학에도 집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학비 입금됐어요. 네. 그게 우리의 대화였다. 전학은 늘 학기 중간이었다. 교실 앞에 서면 모두의 시선이 꽂혔다. 자기소개해 볼래?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나는 늘 짧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친구들이 다가왔다. 어디서 왔어? 전 학교는 어디야? 나는 대충 둘러댔다. 멀어요. 더 묻지 않았다. 곧 알게 될 거니까. 나는 금방 또 떠날 거라는 걸. 급식을 먹을 때도 혼자였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었다. 무리에 끼지 않았다. 어차피 이름 외울 필요도 없었다. 생일 파티 초대장을 받았다. 꼭 와. 나는 웃으며 받았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핑계 문자를 보냈다. 미안, 집안일이 생겼어. 거짓말이었다. 그냥 가기 싫었다. 친해지고 싶지 않았다. 이별이 두려웠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물었다. 너 왜 맨날 혼자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외톨이 컨셉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좋아서요. 거짓말이었다. 외로웠다. 하지만 외로움에 익숙해졌다. 그게 더 쉬웠다. 친구를 사귀고 헤어지는 것보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았다. 졸업 앨범을 받았다. 사진 속 내 얼굴은 어색했다. 반 친구들 이름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사실 외우지도 않았다. 앨범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시 꺼내지 않았다. 대학 친구들은 집 이야기를 자주 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말이야. 우리 동네 맛집 진짜 좋아. 나는 들었다. 말하지 않았다. 집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나에게 집은 주소였다. 추억이 아니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명절 여행 갑니다. 답장이 왔다. 그래. 조심해라.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그냥 허락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졸업하고 취직했다. 월급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용돈을 보냈다. 의무처럼. 전화 통화는 하지 않았다. 문자로만 연락했다. 입금했어요. 고맙다. 그게 전부였다. 친구들이 물었다.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바빠서요. 거짓말이었다. 사실 싫었다. 얼굴 보기도 싫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나를 떠돌게 했는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아버지가 미웠다. 명절 전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잘 지내니?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문자가 왔다. 건강해라. 나는 핸드폰을 던졌다. 눈물이 났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였다. 하지만 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거리를 두는 게 익숙했다. 30살이 되었다. 아버지는 60을 넘었다. 연락은 1년에 몇 번뿐이었다. 생일, 명절. 형식적인 문자만 주고받았다.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너도 건강해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무시했다. 다시 걸려왔다. 세 번째에 받았다. 왜 그러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요. 그래. 건강해라.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전화한 거야? 뭔가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궁금하지 않았다. 아니, 궁금해지기 싫었다. 친구가 물었다. 아버지랑 연락 안 해? 별로요. 왜? 복잡해요. 친구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혼자 살았다. 원룸이었지만 내 공간이었다. 이사 갈 일도 없었다. 친구도 사귀었다. 연인도 만났다. 안정적인 삶이었다. 하지만 가끔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이사 가는 꿈, 상자를 싸는 꿈, 초인종이 울리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났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창문을 열었다. 숨이 막혔다. 왜 아직도 이런 꿈을 꾸는 거야?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아버지를 닮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전화를 받았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가족분이신가요? 병원이었다. 심장마비. 구급차로 실려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아버지가 죽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병원으로 향했다. 영안실 앞에 섰다. 문을 열지 못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밀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몸. 나는 다가가지 못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확인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을 걷었다. 아버지였다. 눈을 감고 있었다. 평온해 보였다.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이제 끝이구나.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아버지의 동료 몇 명, 이웃 한두 명. 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슬프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그냥 텅 비어 있었다.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갔다. 아버지가 살던 집, 몇 년 만에 찾아온 집이었다. 문을 열자 냄새가 났다. 오래된 집 냄새, 혼자 사는 사람의 냄새.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몇 개 없었다. 부엌도 깨끗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 몇 개, 우유 한 팩.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앉아서 하나씩 펼쳤다. 공과금 고지서, 건강보험료,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봉투는 오래되었다. 모서리가 닳았고 색이 바랬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법원 문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첫 장을 펼쳤다. 연대보증인 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채무자는 다른 사람. 정. 낯선 이름이었다. 금액을 봤다. 8천만 원. 나는 숨이 막혔다. 다음 장을 넘겼다.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인한 보증인 변제 의무 발생. 날짜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보증을 섰구나. 그 사람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다음 서류를 펼쳤다. 압류 통지서. 재산 조회 결과 해당 없음. 추심 불가. 나는 계속 읽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었다. 아버지는 매달 분할 상환을 했다. 월급의 절반 이상. 20년 동안. 나는 서류를 쌓아놓고 멍하니 바라봤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빚을 갚고 있었다. 자기 빚도 아닌데. 나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마지막 장에 메모가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 나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나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천천히 하나하나. 채무자 정.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보증을 부탁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였으니까. 사업은 실패했다. 정은 사라졌다. 빚은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남았다. 8천만 원. 당시 아버지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금액.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매달 조금씩 갚았다. 하지만 이자가 붙었다. 원금은 줄지 않았다. 채권자들은 압류를 시도했다. 집을 빼앗으려 했다. 아버지는 이사를 갔다. 보증금이 적은 집으로, 월세로, 재산 조회에 걸리지 않게, 그리고 또 이사를 갔다. 채권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나를 지키려고 도망친 거였다. 학교에서 소문나지 않게, 친구들이 알지 못하게, 나에게 손가락질이 향하지 않게,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했다. 원망해서, 이해하지 않아서, 묻지 않아서. 아버지는 혼자 견뎠다. 설명하지 않았다. 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하나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잔액을 봤다. 2천만 원. 아버지가 모은 돈이었다. 매달 조금씩 넣은 돈. 나를 위한 돈. 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지인을 만났다. 장례식에 왔던 동료였다. 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나는 물었다. 이사를 많이 다녔죠? 그랬습니다. 따님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빚 때문에 따님이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걱정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채권자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올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자주 옮기셨어요. 추적당하지 않으려고요.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말하면 따님이 더 힘들어할까 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끝까지 따님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방에 다시 들어갔다. 책상 위 달력을 봤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 월세 납부일, 채무상환일, 내 생일. 나는 달력을 넘겼다. 매달 같은 날짜에 표시가 있었다. 아버지는 잊지 않고 살았다. 의무를, 책임을, 그리고 나를. 서랍을 열었다. 내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다. 유치원 졸업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운동회 사진. 나는 몰랐다. 아버지가 이런 걸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사진 뒷면에 메모가 있었다. 이가 웃고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나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가 말했다면? 나는 보증을 섰다. 친구가 도망갔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해했을까? 아니면 더 화를 냈을까? 왜 보증을 선 거예요? 왜 저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알았던 것이다.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그래서 침묵했다. 미움받는 쪽을 택했다. 도망자로 남는 쪽을 택했다. 나는 아버지의 옷장을 열었다. 옷이 몇 벌 없었다. 모두 낡았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 나에게만 썼다. 학비, 교복, 책가방. 나는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꼈는지 몰랐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 애계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아, 미안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를 지키고 싶었다. 내가 떳떳하게 살길 바랐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고개 숙이는 일이 없길 바랐다. 그게 전부였다. 사랑한다. 아빠가.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소리내어 울었다.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아버지가 살던 집을 정리했다. 많은 걸 발견했다. 내가 보낸 문자 출력본, 내가 입금한 용돈 내역, 내 사진들. 아버지는 전부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채무상환 내역. 마지막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다. 20년. 아버지는 끝까지 갚았다. 자기 빚도 아닌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아버지가 좋아했을 날씨였다. 아버지.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전사였다.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사진.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기억하기로 했다. 원망이 아니라 사랑을. 며칠 뒤 나는 아버지 산소에 갔다. 꽃을 놓았다. 아버지.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안해요. 이해하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나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마음속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를 봤다. 바빠요. 나는 그 문자를 지웠다. 대신 새로운 문자를 썼다. 보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제가 지금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사랑해요, 아빠.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다. 늦게 도착한 이해. 하지만 도착했다. 나는 이제 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다짐한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으로.